어젯밤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한 경비원이 베푼 작은 친절이 다음 날 어젯밤 저를, 아니 우리 회사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가 후계자의 인생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회사 앞에 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귀 기울여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함께 넘기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박성도 63. 그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오래된 골목 냄새 같은 따스함이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다. 성도는 평생을 일을 놓아본 적이 없었다. 일하지 않는 손은 도리어 더 불안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공장에서, 중년에는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은 큰 회사의 경비실에서 삶의 모든 시기에 그는 묵묵히 성실했다. 말수도 많지 않고 불평도 드물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수도권에서도 이름난 대기업의 본사였다. 고층 빌딩 사이로 바람이 좁게 스며들었고 아침마다 양복 차림의 직원들이 바삐 오갔다. 성도는 매일 아침 그들을 향해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좋은 하루들 되쇼. 그 인사는 누구에게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의 마음은 늘 진심이었다. 그의 집은 회사에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오래된 계단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집안은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편을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아플 때 함께 지내던 병원비와 아이들 학원비와 등록금으로 삶을 흘려보내느라 자신에게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성도는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여겼다. 사람은 사람 값어치대로 살아야지. 그 말은 늘 그의 입버릇이었고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성도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동네 주민이나 회사 직원들 중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청년은 퇴근길마다 음료 하나를 건네기도 했고 어떤 직원은 박 경비님 덕분에 늘 기분이 편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성도는 그런 말들이 쑥스러워 귀를 극적이며 웃었다. 아이고, 내가 별거를 다 듣네. 성도의 아내는 몇 해 전부터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당뇨와 심장질환이 겹쳐 누울 날이 더 많았다. 그래서 성도는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남들은 쉼을 찾는 나이지만 그는 쉼보다 책임이 먼저였다. 아이들은 이제 제 몫을 하는 성인이 되었지만 성도는 부모로서 해야 할 몫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가 근무하는 경비실은 비좁았지만 아늑했다. 작은 전기 포트가 있었고 낡은 의자와 오래된 장부가 있었다. 장부 옆에는 성도가 직접 챙기는 물티슈와 감기약이 놓여 있었다. 혹시 직원들이 필요하면 쓰라고. 그 말에는 남을 배려하는 성도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늙은 경비로 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이해하려 했고 누구보다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다움이 곧 폭우 속에서 인생을 바꿀 인연을 불러오게 된다. 성도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다음 날 아침 모든 이들의 시선을 뒤흔드는 일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박성도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 공기를 가르는 버스 첫 차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했다. 버스 창문에는 새벽 안개가 배어 있었고 창가 건물들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아 세상만큼이나 고단한 사람들의 삶이 은근히 스며 보였다. 회사 정문에 도착하면 성도는 가장 먼저 경비실 앞을 쓸고 닦았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직무에도 포함된 건 아니었지만 그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깨끗해야 인상이 좋지라고 늘 생각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의 원칙은 이런 작은 습관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성도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좋은 하루 되쇼. 어떤 이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고 어떤 이는 살짝 머리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었다. 성도는 그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세상살이가 각자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저 자신이 할 몫을 조용히 해낼 뿐이었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나면 커피를 한 잔 타 마시는 것이 성도의 작은 낙이었다. 경비실 한쪽에 놓인 낡은 전기포트는 오래되어 물이 끓을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성도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의 소원은 늘 소박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누군가는 급히 뛰었고 누군가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휴게실로 향했다. 그 모습은 매일 같았지만 성도는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젊은 것들이 고생이 많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때로는 회사 앞에서 택배 기사가 비에 젖어 난감해하고 있으면 우산을 슬쩍 건네기도 했다. 괜찮소? 잠깐 피하고 가. 그러면 기사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며 고마워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일에도 대단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선의가 배어나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늘 작은 목소리로 묻곤 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 성도는 애들 잘 있더만 하고 웃으며 넘겼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 아내에게 괜한 근심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가끔 말했다. 여보는 참 기특해. 힘든 티도 안 내고. 그러면 성도는 그 말도 부담스러워했다. 별말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그에게 불평이라는 단어는 참 낯선 것이었다. 삶이 버겁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성도는 그 무게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으려 늘 스스로 눌러뒀다. 세상은 모질어도 자신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도는 마음 한켠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기도 했다. 아이들은 모두 바빠 자주 보지 못했고 아내는 병원에 오래 있어 집은 늘 조용했다. 그렇게 조용한 집안에서 TV 소리만 멀게 울릴 때면 그는 오래된 기억 속에 잠시 잠겨버리곤 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그 물음은 세월을 건너 조심스레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흔들며 일어났다. 그런 감정은 사치라고 여겼다. 자신보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에 성도는 그저 하루를 또 묵묵히 살아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들 속에서 성도는 곧 폭우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직 까마득히 몰랐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밤 한 여인을 향해 내민 자신의 작은 친절이 다음 날 회사 전체의 공기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박성도의 삶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늘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골이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 골은 조금씩 깊어졌고 삶의 무게가 내려앉을 때마다 조용히 삐걱거렸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경비실에 찾아오는 택배기사, 야근하다 지친 직원들, 혹은 우편물을 붙들고 허둥대는 신입사원에게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작은 도움을 내밀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차분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울림이 번져오곤 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온 걸까? 그 생각이 문득 찾아왔다. 성도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늘 책임이 먼저였다. 결혼을 일찍 했고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자 그는 자신의 청춘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일터로 나섰다. 추운 겨울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날, 공장 라인을 따라 밤새 서 있던 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던 수많은 계절들. 그 계절들을 통과하며 그는 늙어갔다. 아내가 병을 얻었을 땐 해줄 수 있는 게 돈뿐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다.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도 잠시, 당장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다시 일터로 내몰았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경비 일을 택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냐,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겐 소박한 겸손처럼 들렸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달래는 위안에 가까웠다. 딸과 아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전화기 너머로만 들렸다. 그마저도 주말이면 아버지, 이번 주는 일이 좀 있어요. 라며 전화를 서둘러 끊는 날도 많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가장이 된다는 것, 그 모두가 성도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은 종종 고독과 함께 왔다. 가족이 멀어진다기보다는 자신만 시간이 너무 오래 머문 것 같았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작은 방 안에서 TV 소리만 둥둥 울리고 있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누군가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씩 늙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는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작고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면 그 웃음 뒤에 묘한 서늘함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잘 버텼네 나도, 너도. 그러고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사진을 오래 보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허물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출근했고 매일 보던 사람들과 매일 하던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누군가 촉이라도 있는 듯 성도는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하고 한기가 스미듯 손끝이 서늘했다. 날씨가 심상치 않네. 하늘이 유난히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구름은 잔뜩 찌푸린 표정이었다. 그는 그런 날씨를 오래전부터 싫어했다. 바로 이런 날씨에 뜻하지 않은 일이 찾아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는 곧 고개를 흔들었다. 괜한 생각 말자. 오늘도 무탈해야지. 그는 자신에게 늘 하던 말로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날 저녁 하늘은 이미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몰려오는 검은 구름이 도시 전체를 천천히 집어삼키고 있었고 공기 속에는 폭우의 냄새가 서서히 배어들고 있었다. 곧 박성도의 평범한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은 늦은 오후부터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구름의 색깔은 유독 무겁고 두꺼웠다. 성도는 경비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이 가로수 사이를 지나며 잎사귀들을 날카롭게 흔들고 있었다. 이거 비 한번 퍼붓겠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직원들은 비가 오기 전 쟁걸음으로 회사 밖을 빠져나갔다. 간혹 누군가는 박 경비님 내일 봬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성도는 익숙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답했다. 날씨는 거칠어질 조짐을 보였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성도는 경비실에서 작은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비 예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기상청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라디오 너머로 들리는 진행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성도는 왠지 모르게 그 예보가 불길하게 들렸다. 평소 같았으면 라디오 소리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작은 진동 같은 것이 자꾸 울렸고 그 울림이 이유 없이 손끝까지 퍼져나갔다. 집에 전화라도 한번 해야겠구먼. 성도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침대에서 힘없이 받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 늦어? 응, 조금. 비 온다 해서 좀 걱정돼서. 여보는 괜찮아. 나보다 당신이나 조심해. 성도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아프게 했다. 기다리지 말고 푹 자. 내일 봐. 알았어, 여보도 무사히 와. 짧은 통화였지만 아내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오래도록 귀에 맴돌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늘은 더 낮아지고 어둠은 묵직해졌다. 비가 오기 전 특유의 습한 냄새가 바람 속에 끼어 있었다. 성도는 우산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이만 가보자.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야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작은 빗방울이 두어 개 떨어져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선명한 감촉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은 처음엔 점처럼 보이더니 곧 작은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세 분명히 세상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성도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랐다. 운전대는 낮 동안 햇빛에 데워져 있었지만 승차하자마자 윈드실드 위로 거칠게 부딪히는 빗소리가 들렸다. 벌써 이렇게 오네. 그는 와이퍼를 켜며 조용히 출발했다. 회사 주변 도로는 이미 반짝거리는 물막이 생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띠처럼 퍼지며 흔들렸다. 한적한 도로, 흐릿한 시야, 높아진 빗줄기. 어딘가 낯선 기척이 스며 있는 듯한 밤이었다. 성도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살짝 더 주었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였고 비상등을 켤까 말까 망설일 정도로 한치 앞이 흐려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이상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차 안에 흐르는 라디오 소리는 잦아들었고 대신 바깥에서 쏟아지는 빗발이 존재를 더 크게 드러냈다. 그때였다. 전방 30m쯤 떨어진 가로등 아래 희미한 형체 하나가 점처럼 보였다. 성도는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다. 빗줄기 속에서도 분명히 인간의 형체였다. 가만히 서 있는 듯했고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이런 날에 누가 저기 서 있담. 성도의 가슴이 살짝 철렁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며 속도를 줄였다. 차가 가까워질수록 그 실루엣은 점점 또렷해졌다. 젊은 여자였다. 우산 없이 폭우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은 얼굴에 붙어 있었고 그녀의 몸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성도는 직감했다. 저 사람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먼. 그리고 그 직감은 그가 살면서 수없이 겪었던 사람을 향한 본능적인 걱정이었다. 그는 깜빡이를 켜고 조용히 차를 길가에 세웠다. 그 순간 폭우는 더 거세졌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성도는 인생을 뒤흔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다. 그는 아직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일상과 그 여자의 삶을 모두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폭우는 이미 세상을 집어삼킨 듯했다.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전방 시야는 흐릿했다. 버스 정류장도 가게 간판도 길가의 가로수도 비에 휘몰려 실루엣만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기이할 만큼 또렷했다. 박성도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천천히 차를 세웠다. 비가 앞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 울리고 차체는 거센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성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좁혔다.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이런 폭우 속에 우산 없이 서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차가 가로등빛 아래로 더 가까워지자 그 실루엣은 서서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젊은 여자였다. 30 초반쯤, 머리는 빗물에 흠뻑 젖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트렌치 코트는 물기에 눅진하게 찢어진 듯 몸에 들러붙어 있었다. 신발은 무릉덩이에 잠겨 있었고 손에는 끊어진 핸드백 끈이 잡혀 있었다. 그 모습에는 말 못할 고단함과 어딘가 절박함이 얽혀 있었다. 성도는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곧 떠오른 것은 아내의 말이었다. 여보, 사람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지. 성도는 깊은 숨을 쉬고 창문을 내렸다. 찬 공기와 빗소리가 한꺼번에 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아가씨. 그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젖은 머리칼 틈으로 드러난 눈동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색이었다. 이 비에 괜찮아요? 성도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마치 말하는 것조차 힘겨운 듯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성도는 다시 말을 건넸다. 어디 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말해봐요. 이렇게 서 있으면 큰일 나. 타요. 여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는 듯 성도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본 적이 없던 사람의 쉽게 마음을 내주지 못하는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한참 만에 여자는 작게 답했다. 길을 잃었어요.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다. 핸드폰도 물에 젖었고 택시도 안 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여자는 두 팔로 스스로를 감싸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옷은 이미 빗물로 무거워진 지 오래였다. 성도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차 문을 열어 젖히며 말했다. 얼른 타요. 가까운 데까지만이라도 데려다 줄게.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성도의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성도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계산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저 사람으로서 건네는 손길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여자의 표정이 조금 무너졌다. 고개를 천천히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잡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었다. 성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날에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 여자는 그제야 조심스레 차 안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문을 닫자 세상과 폭우가 차단된 듯 짙은 고요가 차 안을 채웠다. 성도는 조용히 시동을 다시 걸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말했다. 잘했다, 성도야. 저 사람 지금 많이 힘든 모양이구먼. 그가 알지 못한 건 지금 조수석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다음 날 아침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일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차 안은 난방이 켜지기 전까지 꽤 차가웠다. 젖은 몸으로 들어온 지우는 무릎을 모아 앉아 떨고 있었다. 의자 시트에 스며드는 물방울이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차 안은 숨죽인 고요 속에 잠겼다. 성도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와이퍼를 움직였다. 폭우는 더 심해져 도로를 마구 후려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빗줄기가 창창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는 여자의 마음이 더 불안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춥죠? 히터 좀 올릴게요. 성도가 손을 내리자 따뜻한 바람이 부드럽게 차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지우는 움찔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과 망설임이 있었는지 성도는 굳이 묻지 않았다. 차 안이 조금 따뜻해지자 지훈의 손끝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숨결이 지훈의 어깨 끝에서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성도는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핸드백 끈이 끊어졌던데 혹시 누가 괴롭힌 건 아니죠? 지훈은 몇 초간 침묵했다. 언어가 목구멍쯤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녀는 답을 하려다 결국 시선을 떨구었다. 그냥 좀 넘어져서요. 그 말은 명백히 둘러대는 말투였지만 성도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 사는 게 다 실수투성이지. 괜찮아요. 그 말투는 마치 그녀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안아주는 듯 따뜻하고 묵직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어 성도를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눈썹 아래 두려움이 섞인 눈동자가 조심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남자에게 왜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까? 왜 자신을 아는 것도 아니면서 이토록 자연스럽게 온기를 건네는 걸까? 그러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궜다. 부끄러움인지 안도인지 혹은 마음이 살짝 풀리는 안정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것 같네. 성도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힘든 날은 딛고 설 때가 있어야 하는데 아가씨는 그런 데가 없는 모양이지?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살짝 멈칫했다. 방금 전까지 움켜쥐었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을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성도는 다시 말을 걸지 않았다. 사는 게 각자 얼마나 복잡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 안에는 폭우가 만드는 소리만 가득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가르고 빗방울이 차체에 세차게 부딪히며 도로에 물이 바퀴에 튀어오르는 소리.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두 사람의 사이에는 낯선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물에 번진 가로등 불빛이 흐릿한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성도는 고개만 끄덕였다. 계속 말해도 괜찮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근데 너무 안 풀려서 잠깐 밖에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 말에 담긴 절망의 깊이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표현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삶에서, 마음에서 스스로 위치를 잃어버린 것에 가까웠다. 성도는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나 그런 날 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자 지훈의 눈가에 조용히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얼른 얼굴을 돌렸지만 미세한 흔들림은 이미 들키고 말았다. 성도는 모른 척했다. 조수석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람의 진심 중 하나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 차는 계속 빗줄기 속을 가르며 나아갔다. 도시는 물에 잠긴 듯 반짝였고 가로등들이 비에 흔들려 세상이 조금은 아련하게 보였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묘하게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도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 아가씨, 보통 일이 아닌가 보구먼. 그 직감은 곧 이어질 놀라운 반전의 첫 신호였다. 차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지훈의 젖은 옷을 말리기엔 한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몸에 낀 떨림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성도는 조수석 쪽으로 살짝 시선을 보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런 날은 사람 혼자 다니면 진짜 위험해요. 눈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위험 때문인지, 오늘 겪은 일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풀리려는 순간의 흔들림 때문인지 성도는 알 수 없었다. 도로의 빗물은 점점 차를 뒤흔들 정도로 깊어졌다. 성도는 속도를 한층 더 줄였다.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였지만 앞 유리엔 계속해서 비가 들이쳤다. 잠시 후 지우는 조수석에 젖은 코트를 만지며 미안한 듯 입을 열었다. 차 안을 다 젖게 해서 죄송해요. 별말을 다 하네. 성도는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 살리고 보는 거지. 지우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사람 살리고 보는 거지. 그 말은 마치 자신이 잊고 살아온 세상의 온기 같았다. 재벌가의 냉철한 회의실에서도 끝없는 경쟁 속에서도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왜 절 도와주셨어요? 이런 날 이런 시간에. 성도는 잠시 생각하는 듯 입을 다물었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보이길래요. 이렇게 큰 비에 혼자 서 있으면 누가 봐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좀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게 사람 값어치대로 사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 말에 지훈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눈물이 고이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 창밖에는 세상이 번져 있었다. 비에 녹아 흐르는 가로등 빛, 점처럼 찍힌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들. 그 모든 것이 지훈에게는 묘하게 멀고 낯설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성도는 의아한 듯 그녀를 향해 말했다.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지금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닌가. 지우는 고개를 내리깔았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래 견고하게 쌓아 올린 마음의 벽 한 조각을 툭 하고 떨어뜨린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성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집이 어딘데요? 그쪽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지우는 망설였다. 입술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처 오피스텔까지요. 주소는 여기예요. 그녀가 보여준 곳은 성도가 평소 지나치면서 부자들 사는 곳이구먼 하고 생각했던 고급 주거 지역이었다. 성도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말했다. 아, 그쪽이요. 가깝네. 금방 가요. 지우는 다시 한번 차가 출발하는 방향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성도의 태도에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늘 두 종류의 사람들만 보며 살았다.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지 아닌지 계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처음 만난 이 남자의 친절은 너무도 낯설고 낯설어서 더 따뜻했다. 지우는 작게 물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도는 허를 찔린 듯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누군진 모르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사람이면 됐죠.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는 거고. 그 순간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숨을 한 번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지탱해주게 될지,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이 이 남자에게 세상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고개 숙여 감사하게 될지. 차는 폭우 속을 가르며 조용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이 차 안만은 유난히 따뜻했다. 차는 천천히 목적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도로는 마치 거대한 물길처럼 출렁거렸다. 가로등의 빛은 물결 위에서 흔들려 차창 안쪽으로 금빛 파동처럼 번졌다. 지우는 조수석에서 그 빛의 흔들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방금 전 울컥했던 감정이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표정이었다. 성도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시야가 흐려지면 속도를 줄이고 물웅덩이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을 태우고 다녀본 사람처럼 지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였다. 지훈은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음에 이상한 울림을 주었다. 세상에서 늘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정작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항상 없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저기, 지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폭우 소리에 묻힐까 싶을 만큼 작았다. 제가 정말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성도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에이, 별말을 다 하네.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지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잇기 전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전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망칠 뻔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망쳤을지도 몰라요. 그 말 속에는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무게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게 너무 벅차서 잠깐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성도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저릿해졌다. 재벌가의 후계자, 완벽한 경영자, 똑똑하고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녀가 내뱉은 단 한 문장, 무서웠어요. 그 말은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만큼이나 가슴 한편을 저리게 했다. 성도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아가씨, 사람이란 게 그래요. 힘든 날에는 누구라도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뜨지 못했다. 눈가가 다시 뜨겁게 번져오르는 걸 참으려는 듯 보였다. 그때 차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입니다. 하고 안내했다. 고급 오피스텔 단지가 짙은 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도는 조심스럽게 차를 멈췄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요. 다 왔네요. 성도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우는 서둘러 문을 열지 못했다. 오히려 잠시 손을 꼭 모아 쥔 채 말을 꺼내기까지 몇 초를 더 버텼다. 저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꼭 보답할게요. 성도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보답은 무슨, 비 오는 날 사람 하나 챙겨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이런 친절을 받아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 말이 떨어졌고 차 안에 잠시 울림처럼 남았다.
성도는 그제야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난감함, 외로움, 그리고 작은 안도의 빛이 얽혀 있었다. 성도는 천천히 말했다. 아가씨, 세상에 혼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도 이렇게 누군가 손 내밀어 주잖아요. 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성도는 운전대를 놓으며 말했다. 들어가 봐요. 이 비에 오래 있으면 감기 걸려요. 지훈은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잠시 뒤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 성도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빗물에 젖은 눈동자를 고요히 떨며 말했다. 오늘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폭우 속으로 걸어나갔다. 성도는 그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 보았을 때의 흔들림과 달리 조금은 단단해 보였다. 그는 작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참 마음 쓸 일도 많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인연은 폭우 속에서 조용히 끝이 났다. 하지만 성도는 아직 몰랐다. 내일 아침 그녀가 수십 명의 수행원과 임원들 앞에서 자신에게 고개 숙이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박성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다. 어제의 폭우 때문에인지 몸이 유난히 무겁고 관절이 뻐근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다. 일단 움직여야지.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밖은 아직 축축한 어둠이 남아 있었다. 골목 모퉁이는 빗물이 밤새 모여 작은 웅덩이가 되었고 전봇대는 비바람을 견디느라 벗겨진 페인트 자국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도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이 스쳐갔다. 젖은 도로 위에서 아침 햇살이 간신히 번지고 있었고 곳곳에는 어젯밤 폭우의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쓰러진 우산, 굽은 가로수 가지, 물에 젖어 찢어진 전단지들. 성도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 어젯밤 만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로등 아래 서서 비에 젖고 떨고 있던 모습, 차 안에서 붉어진 눈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성도는 그 말을 생각하며 괜스레 가슴이 먹먹해졌다. 요즘 세상 참 힘들어.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직원들로 북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는 순간 성도는 이상한 분위기를 먼저 느꼈다. 경비실 앞.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인데도 검은 양복 차림의 보안팀 직원들이 서 있었다. 눈빛은 매서웠고 무전기에서는 계속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이게 웬 난리람. 성도는 가방을 내려두며 말했다. 그때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야간 근무를 하던 후배 경비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박 경비님, 오늘 큰일 난다네요. 큰일? 무슨 큰일? 회장 일가에서 누가 온다던데. 그것도 진짜 중요한 사람이 온다고 윗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성도는 커피포트를 켜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뭐 별일 아닌 거로 호들갑 떠는 거 아냐? 회장님이 회사에 오는 게 뭐 그리 특별하다고. 하지만 후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래요. 저기 임원들 좀 보세요. 정문 쪽을 바라본 성도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평소엔 거의 볼 수 없는 고위 임원들이 정문 근처에 일렬로 서 있었다. 다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며 분주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사람 오는 모양이네. 성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전 8시 30분. 보통 직원들이 출근해 혼잡할 시간인데 오늘은 공기가 유난히 팽팽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큰 파도가 천천히 밀려오는 듯한 느낌. 몇몇 직원들이 속닥였다. 오늘 오시는 분 사장님보다 더 셀 거래. 그 그룹의 후계자라잖아. 우리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실세라던데. 성도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젊은 것들이 소설을 쓰네. 하지만 말과 다르게 가슴 한구석이 걸리는 듯 묘하게 불편했다. 어젯밤 차에 태워준 그 여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급 오피스텔, 젊지만 단단한 태도, 어딘가 익숙한 듯 묘하게 강렬했던 분위기. 설마. 성도는 그 생각을 고개를 흔들어 지원했다. 말도 안 되지. 그 아가씨 표정이 그런 엄청난 사람 같진 않던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디선가 작은 파문이 계속 일렁였다. 그리고 성도는 알지 못했다. 딱 1시간 뒤 정문 앞에서 펼쳐질 광경이 자신의 모든 예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회사 정문 앞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평소라면 이미 직원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오늘만큼은 정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한쪽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임원들은 각자 정장을 팽팽하게 당겨 입고 넥타이 매무새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서류를 들고 온 비서진은 마치 국가 행사라도 준비하듯 긴장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경비실에서도 상황은 예사롭지 않았다. 후배 경비원은 계속 무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박경비님, 오늘 누가 오는지 다들 모르는데. 뭐라더라, 그룹의 진짜 주인이란 말도 나오고. 와, 이거 분위기 이상해요. 성도는 의외로 담담했다. 뭐, 누군진 오면 알겠지.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일들이나 하자고. 그러나 그의 말투와 다르게 정문 쪽을 향한 시선은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임원들 중 한 명이 경비실에 다가와 말했다. 박 경비님, 잠시 후 도착 차량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안이 조금 특별합니다. 예, 알겠어요.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씩 물음표가 쌓여갔다. 회사 앞 도로에는 경호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귀에는 인이어가 꽂혀 있었고 손에는 각종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 장면은 그저 단순한 귀빈 방문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9시 10분, 누군가가 갑자기 외쳤다. 온다, 온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문 바깥 도로로 쏠렸다. 평소에는 조용한 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숨소리조차 묵직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로 같은 색의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따라왔다. 마치 누군가의 왕래를 위해 길을 낸 행렬처럼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와, 저 행렬 뭐야? 저거 그룹 회장님급 의전일 텐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야? 하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차량 행렬은 정문 앞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SUV가 먼저 멈추고 그 뒤를 따르던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멈춰섰다. 성도는 순간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다. 대단한 사람이 오긴 하나 보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흔들렸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마치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SUV 운전석에서 경호원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고 이어 세단의 조수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직원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혹시? 아니야, 더 있을 거야. 아직 본인이 안 내렸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세단의 뒷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듯 힘주어 열렸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성도 역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그 문이 열리는 속도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지 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문이 완전히 열린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장맛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공기마저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힐이 젖은 도로 위에 닿는 순간 짧지만 단단한 소리가 들렸다. 흰색 블라우스 위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걸친 당당한 실루엣.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다. 저 사람 혹시 말도 안 돼 직접 온다고? 성도는 처음엔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정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그 눈동자가 빛을 받아 선명해지는 순간, 성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제 그 아가씨? 성도는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놓칠 뻔했다. 그녀의 모습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 대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의 품위와 압도적인 존재감이 서 있었다. 그녀는 서지훈, 그룹의 실질적 후계자, 이 회사뿐 아니라 모기업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 그녀가 정문 앞에 서는 순간 회사 전체는 숨을 삼켰다. 정문 앞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서지훈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임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깊게 숙였고 비서진은 숨조차 쉬지 않는 듯 조용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고 누구도 먼저 행동하지 못했다. 그만큼 그녀는 특별한 존재였다. 지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 하나하나에 임원들의 어깨는 더 굳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폭우 속에서 떨고 서 있던 여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듯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정문 근처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훈의 시선이 멈췄다. 정문역 평소처럼 서서 직원들의 출입을 확인하던 한 사람. 구겨진 경비복, 따뜻한 눈매,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선한 얼굴. 박성도. 그를 보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아주 조용하게 흔들렸다. 전날 밤 폭우 속에서 자신에게 내밀어준 그 온기가 다시 되살아오듯 표정 전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임원들은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지었다. 경비. 그들 중 누군가가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다. 젊은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잠깐만, 회장님이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 그러나 지우는 그들 모두의 예상과 속삭임을 무시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성도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향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당황해 뒤를 따라 움직였다. 몇몇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 허둥대며 비서진을 힐끔거리기도 했다. 저분 왜 저기로 가시는 거지? 지금 저분을 향해 가시는 건가? 성도는 그 모든 분위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평소처럼 정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단지 마음속에 아니 설마
라는 작은 불안이 들어올 뿐이었다. 지훈이 가까워지자 성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그 아가씨?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굳어버린 몸으로 인사를 했다. 이 말은 임원진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어제? 아가씨? 두 분 아는 사이.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훈이 천천히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어젯밤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순간 현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누구도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지금 이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한 경비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있었다. 지우는 이어 말했다. 그 빗속에서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손 내밀어 주신 덕분에 전 무사히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임원 한 명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며 황급히 성도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 회장님, 박경비가 그랬다면 저희에게 미리 말씀을. 박경비 자네도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신뢰되게 말하는 게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시선이 그를 향해 번쩍 돌아갔다. 그 시선은 단 한마디 없이 모든 말과 태도를 제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실례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꺾을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저를 구해주신 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의 한마디에 정문 주변의 모든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성도 역시 그 순간 처음으로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빗속에서 떨고 있던 여인은 단순한 길 잃은 행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회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진실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문 앞을 감싸며 퍼져나갔다. 정문 앞은 이미 말 그대로 정지된 듯한 분위기였다. 수십 명의 임원, 경호팀 직원들까지 모두가 서지훈의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지훈의 시선은 그들 어느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박성도. 지훈은 한 걸음 더 성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구두 굽이 젖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고 단단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자 성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듯 몸을 움찔했다. 지우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 그녀가 다시 그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어젯밤 빗속에서 들었던 그 떨림과는 완전히 다른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임원들은 속으로 경악했다. 회장 일가의 후계자가 경비원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한다니. 누구도 이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문은 다시 한번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탄성, 누군가의 억눌린 숨소리, 누군가의 떨리는 속삭임. 저 경비님이 회장님을 도왔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어젯밤 그 폭우 속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완전 드라마구만 허. 하지만 지우는 주변의 웅성거림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성도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성도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회장님 그게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가 고급 정장 어깨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지나가다? 아니요, 선생님.
지우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성도는 말을 잃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정문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손길은 고개 숙인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묶어두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 회사의 위계와 공기 전체를 뒤흔든 셈이었다. 선생님은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말에 임원들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가 지금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었다. 성도는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다. 아니, 아가씨 회장님,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쇼? 사람끼리 도와주고 사는 거죠. 지훈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어젯밤 들었던 성도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사람 값을 하며 살아야지.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다. 때마침 한 임원이 다급히 성도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박경비님. 회장님께 실례되지 않게 미리 보고를. 지훈의 시선이 그를 향해 차갑게 돌아갔다. 또 실례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임원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은 단호히 말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실례라고요? 임원은 입을 다물었다. 뭐라 변명할 수도 뭐라 수습할 수도 없었다. 지훈은 다시 성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권력자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지금의 장면은 벅차고 강렬했다. 성도는 손을 허둥대며 말했다. 아이고, 아가씨 고개 들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리까지. 지우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선생님은 제가 잊지 못할 뿐입니다. 그 말에 정문 앞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이어질 진짜 반전을 준비하는 묵직한 예고처럼 느껴졌다. 바로 다음 순간 지우는 회사 전체가 듣도록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분은 오늘부터 저희 회사가 반드시 모셔야 할 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정문 앞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이분은 오늘부터 저희 회사가 반드시 모셔야 할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정문 앞 공기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경호팀은 균열이 난 듯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임원들은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비복을 입은 박성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성도는 자신이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갑자기 자신에게 쏟아진 듯 당황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가 아니, 회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성도는 두 손을 허공에 흔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지우는 차분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은은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결심과 존중을 모두 담고 있었다. 임원들조차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히 임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저분을 모신다고요? 경비님을? 무슨 자리에? 회장님이 도대체 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성도를 바라보며 어제까지 보던 평범한 경비와 지금 눈앞의 상황을 연결하지 못해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누군가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며 머리를 감싸기도 했다. 그중 한 임원이 급히 지훈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저 경비님은 의몰에 근무하셨지만 특별히 지훈의 눈빛이 그 말을 단칼에 끊었다. 특별하지 않다고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정문 전체에 울릴 만큼 강했다. 어젯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저에게 손을 내민 분입니다. 그 말에 임원은 입을 꾹 다물었다. 지훈은 뒤를 돌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경호팀도 비서진도 임원도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성도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저 말없이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이 아가씨 왜 나한테 이러지? 난 그냥 차 한 번 태워준 것뿐인데. 지훈은 조용히 그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히 차를 태워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성도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은 계속했다. 저는 어젯밤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준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서 지훈의 외로움이 서늘하게 스며 나왔다. 임원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지금껏 지훈에게 보여온 태도를 떠올렸다. 회사의 중심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계획, 전략, 보고, 판단 속에 살았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룹의 후계자로만. 그것을 깨달은 몇몇 임원들의 표정에는 순간적인 후회가 스쳤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사실을 몰랐다. 그저 어젯밤 만난 한 여인이 이렇게 큰 존재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키듯 속삭였다. 저기 봐, 박 경비님 얼굴이 하얘졌어. 성도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 아가씨 회장님. 이런 건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난 그냥 사람이 힘들어 보이길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그냥이 저에겐 너무 컸어요. 그 순간 정문 앞 공기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다. 폭우가 내리던 어젯밤, 지우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순간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손이었다. 그 진심이 회사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듯 우왕좌왕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는 것은 지훈의 진심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반전, 즉 성도의 인생을 뒤흔들 변화의 시작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문 앞에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임원들의 속삭임이 잔뜩 뒤섞여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다. 지훈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압도감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압도감 아래에는 어젯밤 한 사람에게 받은 따뜻함이 은은히 퍼져 있는 듯했다.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이 관심이 불편함을 넘어
어디로 흐를지 몰라 불안하기까지 했다. 저 회장님, 성도가 조심스레 말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저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러나 지우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끊었다. 선생님은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나요? 성도는 얼어붙었다. 지우는 이어서 말하였다. 전 어젯밤 누군가의 나이, 신분, 배경 같은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그 눈빛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다. 지금까지 회장 일가가 보인 적 없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말은 회사 깊숙이 있던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어 놓았다. 임원 중 한 명이 불안한 듯 비서에게 속삭였다. 큰일 났군. 회장님이 저분께 마음을 열었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 소리는 정문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들렸다. 몇몇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 경비복을 입은 성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동안 경비 아저씨, 말수 적은 어르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회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반응은 각기 달랐다. 박경비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어젯밤 비 오던 날 누군가를 도와줬다더니 그게 회장님이었어? 세상에 저분 진짜 착하시던데. 어떤 직원은 감탄했고, 어떤 직원은 믿지 못했고, 어떤 직원은 조금 부끄러워했다. 그들 모두 방금까지 경비라는 이유로 성도를 쉽게 지나쳤던 사람들. 그런 시선들이 하나둘 바뀌고 있었다. 그때 임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다가왔다. 한껏 굽신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박경비님과 관련해서도 모든 조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훈은 그 말에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서지우는 성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 그녀의 말투는 전날 밤과 달리 확신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온 이유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성도는 긴장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니, 회장님, 그럼 또 뭐가? 선생님을 뵙고 제가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전하려고 왔습니다. 정문 앞에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녀의 입술 하나하나를 따라 움직였다. 지우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처럼 상대의 사정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분이요.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불길함에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설마 진짜 어떤 자리를 주시겠다는 건가? 지우는 말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어젯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의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 사실에 직원들의 눈빛이 더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끝으로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은 단지 인사로 끝낼 수 없습니다. 성도는 더욱 얼어붙었다. 아니, 회장님, 나는 그냥. 선생님, 지훈의 말은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조만간 제가 직접 선생님께 공식적인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문 전체가 술렁거렸다. 공식적인 제안. 무슨 제안인가? 어떤 자리인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지우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이 주신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성도의 가슴을 먼저 울렸다. 지훈이 수행원들 사이로 걸어가 사라지자 정문 앞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자리처럼 묘한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누구도 방금 벌어진 일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경호팀은 몇 초간 멈춰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서로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김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박성도. 성도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몰라. 그저 평소처럼 정문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곧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시선은 경외심, 호기심, 충격, 그리고 계산적인 시선까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와, 박 경비님, 대단하신 분이었네. 그러게, 우리 회사 회장님이 직접 저러실 줄이야. 아니,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평소라면 경비원에게 먼저 말을 거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하나둘씩 성도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떤 직원은 눈치를 보며 말했다. 박 선생님, 어젯밤 정말 회장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선생님 아니라 박 고문님 되시는 거 아냐? 이런 호기심 섞인 말들은 성도의 등을 점점 더 굳어지게 만들었다. 아이고 쯧쯧. 성도는 난감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무슨 고문입니까? 그냥 비 오는데 사람이 위험해 보여서 그냥 차에 태워준 것뿐이요. 그러나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그냥이 회장님 인생을 살린 겁니다. 맞아요. 회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머쓱해져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임원들이 다급하게 회의를 하듯 모여 있었다. 회장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 준비해야겠지? 근데 어떤 자리로 모신다는 건지 감도 안 오네. 직책이 생기면 우리 라인이랑도 연결되는 거야? 혹시 복지나 현장 관리 쪽일까? 그들은 평소처럼 위계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만큼은 한 사람의 따뜻함이 회사의 중심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얼굴이었다. 한 임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만약 회장님이 박 경비님을 중요한 직책에 올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래도 잘 보여야겠지? 그 말에 옆에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이야말로 성도를 향한 회사 내부의 시선이 결정적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한편 성도는 그저 난감함과 어색함을 견디기 바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갑자기 말을 걸자 그는 익숙하지 않다는 듯 몸을 떨며 말했다. 아이고 다들 왜 이래요? 나 그냥 경비 아저씨인데. 그러자 젊은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아니죠. 회장님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분명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다. 성도는 그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 잠시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묘하게 뜨거웠다. 조금 뒤 지훈의 비서가 빠르게 경비실 쪽으로 다가왔다. 박 선생님, 회장님께서 잠시 후 정확한 시간과 절차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서는 공손히 허리 숙여 말했다. 예. 성도는 말문이 막혔다. 절차라니 무슨 절차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과 오늘 중으로 공식적으로 면담을 갖고 싶다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탄성이 퍼졌다.
헉, 진짜로 자리 제안하시나 봐. 와, 이거 완전 영화 아니야? 성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공중에 손을 흔들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냥 어제 비 오니까 사람이 불쌍해 보여고. 그러나 그 순간 비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은 성도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회장 일가의 후계자가 자신에게 느꼈다는 중요함. 그 말이 늙은 그의 가슴 한복판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지훈의 의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아가씨, 정말 뭘 하려는 거지? 정문 앞에서 성도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정문 앞에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회장 일가의 차량 행렬이 완전히 떠나자 긴장감으로 굳어있던 공기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정문 한쪽에 서 있는 박성도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얼어 있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니 회사 바깥의 소란이 한순간 끊겨 작은 방 안만큼은 적막이 내려앉았다. 의자에 앉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출입기록 장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이게 무슨 일이람? 목소리는 지친 한숨에 가까웠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길 잃은 한 여자를 차에 태워준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이고, 내가 별일을 다 겪네. 성도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작은 공포와도 같은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평생 큰 자리, 높은 사람, 권력을 멀찍이서 바라만 보며 살아왔다. 가까이 가본 적도 원한 적도 없었다. 그의 삶은 늘 성실하게 하루를 버티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그저 소박하게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가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하루에도 몇 번씩 일터와 병원을 오가며 아픈 아내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 퇴직금 대부분을 치료비로 쓰고 아이들 학비에 보태고 자신에게 남은 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말만 담고 살았다. 사람은 사람 값어치대로 살아야지. 그는 그 믿음으로 수십 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오늘 지훈이 보여준 태도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뒤흔들고 있었다. 회장 일가의 후계자라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고개를 숙였다니. 성도는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 손,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평생 노동에 익숙해진 손. 어젯밤 그 손으로 한 젊은 여자를 차에 태웠다. 그 순간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저 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였고 도와야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큰일이 되는 걸까? 성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젯밤 지훈이 말한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깊게 울렸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그 말은 뭔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 성도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요즘 사람들 서로를 사람이 아니라 무슨 숫자, 명함, 지위로 보긴 하지. 저 아가씨도 아마 그런 눈들 속에서 살아온 모양이구먼. 성도의 마음 한구석에서 먹먹함이 번졌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며 들여다보았다. 젊은 직원이었다. 저 박 경비님. 그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기는 뭘 대단해. 성도는 손사래를 쳤다.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그냥 한 번 손 내민 거지. 직원은 미소를 더 크게 지었다.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은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 같았지만 성도에게는 묘하게 깊게 박혔다. 직원이 떠나고 난 뒤 성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난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고문? 직책? 회사 사람들이 모시는 자리? 그런 건 그의 인생 어디에도 없던 단어였다. 내가 그걸 받아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지훈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어둠 속 빗물에 젖어 떨면서도 애써 버티던 그 눈동자.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던 확신 어린 표정. 성도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에휴, 이 늙은이한테 또 무슨 인연이 찾아온 건지. 그리고 문득 지훈이 다시 오겠다는 듯 남긴 말이 떠올랐다. 곧 공식적인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 말은 성도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자리 잡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거칠고 낡은 손이 다시 한번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할 수 없었다. 정문 밖에는 아직도 직원들이 속삭이며 지나가고 있었다. 성도는 작은 한숨과 함께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인연이람. 점심 무렵 성도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밥은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숟가락을 입에 넣어도 어제의 비냄새와 오늘의 긴장감이 입안에서 뒤섞여 어색한 맛만 남았다. 그때 경비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박 선생님, 잠시 괜찮으실까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지훈의 비서였다. 그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다. 성도는 얼떨떨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예, 무슨 일이죠? 비서는 말투를 더 낮추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을 잡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도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나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예, 정식 면담입니다. 비서는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다.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장소는 본사 17층 프라이빗 라운지입니다. 17층. 성도는 그 숫자만 듣고도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 층은 회사에서도 임원급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경비원인 자신은 그 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눌러본 적이 없었다. 아이고. 성도는 손으로 목 뒤를 문질렀다. 내가 거길 가도 되는 건지. 비서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는 듯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은 명령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었지만 그 무엇보다 거스를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긴장해 보였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야, 이 늙은이가 뭐라고 이런 데를 다 오나.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엔 메탈과 유리의 차가운 조화가 깔려 있었고 버튼들은 평소 보던 것보다 훨씬 미려한 디자인이었다. 성도는 17이라는 숫자를 누르기 전 손가락을 잠시 공중에서 멈추었다. 내가 정말 2층에 가도 되는 걸까? 그러나 지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성도의 멈춘 손가락을 살며시 움직이게 했다. 버튼이 눌리는 순간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숫자는 2층, 5층, 9층, 차곡차곡 올라갔다. 층수를 지날 때마다 성도의 가슴은 조금씩 더 빨리 뛰었다. 17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조용하고 넓은 복도가 펼쳐졌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바닥엔 호텔 같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성도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길 왜? 생각에 잠겨 복도를 걷는데 지훈의 비서가 다가와 안내했다. 박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에 성도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너무 뜨거운 조명을 향해 걸어가는 듯한 느낌. 평생을 뒤바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 복도의 끝에는 거대한 유리문이 있었다. 겉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처리된 문이었다. 비서는 손잡이를 잡고 말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 성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향이 흘러나왔다. 고급 가죽 소파와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차, 그리고 커다란 파노라마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런 풍경 가운데 지훈이 앉아 있었다. 어젯밤 폭우 속에 그 여인도 아니고 정문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회사의 후계자도 아닌 어딘가 부드럽고 진심 어린 태도를 한 사람. 지훈은 일어서며 말했다. 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담담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울렸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예. 회장님이 부르셨으니까 와야죠.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어떤 결단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곧 성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었다. 성도는 라운지 한가운데에 놓인 소파에 어색하게 앉았다.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도 몰라.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지훈은 성도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찻잔을 밀어주었다. 따뜻한 차예요. 마음이 조금 진정되실 거예요. 성도는 조심스레 찻잔을 받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조금은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늙은 경비를 왜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훈은 그 말에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께 제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처럼 말투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젯밤 저는 정말 중요한 회의를 마친 직후였어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그런 자리였죠.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런 자리에 매일 서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근데 회의가 잘 안 풀렸어요.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제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담담함과 언젠가 오래전부터 쌓여온 피로가 섞여 있었다. 한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지훈의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솔직해졌다. 그래서 잠깐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그냥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젊은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무게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집에 가려는데 핸드폰이 고장나고 택시도 안 잡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혼자였어요. 성도는 눈을 깜빡였다. 어젯밤 빗속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다. 젖은 머리, 떨리는 손, 그럼에도 버티려던 아픈 눈빛. 지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작게 숨을 떨었다. 그때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우는 성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감사와 안도의 감정이 섞인 조용한 호소 같았다.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잖아요.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난 그저 비 맞고 서 있어서 불쌍해 보여서.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지훈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울컥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게 저를 살렸어요. 어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그 자리까지 못 갔을 겁니다. 성도는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회장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대접받았어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뭉클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더 깊게 말했다. 저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누군가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요. 하지만 제 진심을 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도는 그제야 어젯밤 그녀가 왜 그렇게 무너져 있던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은 제 마음을 먼저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성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손등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는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아니 회장님, 그런 큰 마음을 나한테 너무 과분한 거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겐 꼭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도는 알 수 있었다. 이 만남은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오래 남을 인연의 첫걸음이었다. 라운지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탁자 위에 찻잔을 은은하게 비추고 그 사이로 떠다니는 먼지 입자까지 고요하게 멈춰 있는 듯했다. 지우는 손끝으로 찻잔을 살며시 밀어 정돈하고 성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무언가 결심을 굳힌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다. 박 선생님,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떨림이 있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지훈의 표정은 평소 TV에서나 보던 재벌가 후계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청하고 싶은 진심 어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 회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성도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우는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결정을 내려도 누군가는 반대하고 누군가는 뒷말을 만들고 누군가는 저를 믿지 않죠. 그 말에는 권력의 정점이 얼마나 고독한 자리인지 담담하게 드러나 있었다. 저에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제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토록 솔직하게 문제를 털어놓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성도의 가슴이 잠시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은 성도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은 저를 무서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경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잠시 차분하게 흔들렸다. 어쩌면 그녀에게 그 순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절박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성도는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그가 예상한 어떤 방향과도 달랐다. 그래서 지우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며 말했다.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을 제 곁에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는 손을 떨며 되물었다. 나 같은 사람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옆에 둡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의 판단을 바로 잡아줄 사람입니다. 성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더욱 솔직해졌다. 저는 회장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저에게 진심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계산으로 접근합니다. 다들 눈치를 봅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솔직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너무 큰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우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결심을 꺼냈다. 그래서 선생님께 우리 회사 현장 인력 관리 및 직원 복지 고문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도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다. 고문?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다. 회사 고문을 왜 나한테 맡긴다는 거요?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결심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과 함께였다. 왜냐하면 지우는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제일 필요한 자리니까요. 성도는 말을 잃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아니 회장님, 나는 그런 큰 자리를 맡아본 적도 없고 글도 잘 모르고 말도 서툴고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 회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라운지의 공기가 성도의 작은 떨림까지 담아낼 만큼 고요해졌다. 지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그 순간 성도의 가슴 깊은 곳이 울렸다. 그는 평생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부탁받아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기둥이 될 사람도 아니었다고 믿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젊은 여인이 세상에 거대한 무게를 이고 있는 이 후계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성도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런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설렘,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따뜻한 울림이 함께 있었다. 라운지는 여전히 고요했다. 창밖에서는 오후 햇빛이 잔잔하게 떨어지고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조용히 흔들렸다.
성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큰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손등이 작게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아이고, 그는 한참 만에 말했다. 회장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할 줄이야. 평생 생각도 못했구먼. 지우는 그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다그침도 조급함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듯한 묵직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성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마치 오랜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 그냥 마음이 움직이면 손을 내미는 거지. 지훈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성도는 더 깊은 속마음을 꺼냈다. 근데 그런 마음 하나로 이 회사의 고문을 맡을 수 있을까 싶어. 내 배움도 짧고 나이도 많고 경험이라고 해봤자 현장에서 사람들 부대끼며 산 것뿐인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지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건 책으로도 돈으로도 학벌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그걸 가진 분을 모시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성도는 말문이 막혔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뜨겁게 울렸다. 선생님, 지우는 조금 더 다가와 앉았다. 제가 선생님께 원하는 건 어려운 보고서를 쓰는 것도 큰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았다. 저에게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계산으로만 움직일 때 누군가 진심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운지의 공기가 숨조차 쉬기 조심스러운 고요로 채워졌다. 저는 그 사람이 선생님일 수 있다고 믿어요. 성도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솔직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근데 말이요. 내가 혹시 회장님 일에 괜히 짐이 되면 어쩌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짐이 된 적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평생 책임감으로만 살아온 한 사람에게 처음 듣는 위로였다. 성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어젯밤 폭우 속에서 젖은 어깨로 조용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 아가씨, 그날 정말 외로웠구먼. 사람이란 게 다 똑같이. 그는 천천히 등을 펴고 바로 앞에 앉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평생 고민하던 무언가를 지금에야 비로소 내려놓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요. 성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결심을 담고 있었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해볼게요. 지훈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서서히 웃음이 번져갔다. 그 웃음은 안도, 기쁨, 감사가 모두 담긴 아주 따뜻한 미소였다.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예. 성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잖소. 그날 비 안 왔으면, 내가 거길 안 지났으면, 아가씨가 그런 표정으로 서 있지 않았으면. 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 자리에서 마주 앉지도 못했겠지. 지우는 그 말에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리고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숨을 들이켰다. 맞아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 폭우가 저에게 선생님을 데려다 줬어요.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세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닿은 자리였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실래요? 성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걸어봅시다. 그의 대답은 마치 오래된 굳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소리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라운지 밖에는 조용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폭우는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햇빛이 되어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